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서울은 모처럼 해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오늘 비가 다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단 영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니까요. 이 지역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많은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2,000세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집이 무너져서 돌아갈 수 없는 분들만 이 중에 1,000세대라고 하는데요. 집도 일도 심지어 가족도 잃은 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움을 전할 수 있을지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늘부터 복구 활동이 활발해질 텐데요. 상하수도관이 끊기면서 씻을 물도 없고 식수조차 부족한 지역들도 있고요. 없는 게 많아서 각계각층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성금 모금 소식도 들리고요. 생필품 지원이나 구호 활동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웃들의 훈훈한 모습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폭우 피해자들이 빨리 집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보탤지 함께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7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폭우로 인한 건물 누수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국내 한 의학팀이 연구한 결과 이것을 하루 2잔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좀 낮았다고 하는데요. 술도 그렇듯 이것이 몇 잔인지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안 좋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곤 하죠. 아침에 이거 꼭 마셔야 잠을 깨는 분들도 있고 밤에 이것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죠. 뭘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인사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갑자기 눈에 띄는 우리 김연아님, 아줌마 화이팅 갑자기 보내주셨습니다. 김연아 아줌마. 아줌마신가? 잘 모르겠지만 화이팅입니다. 네. 자,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을 거부해서 앞으로 곡물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일제히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밝혔는데요. 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당사국들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러시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사무총장이 러시아 측에 시한 연장을 위해서 중재안을 제시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농업은행의 자회사를 통해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전 세계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러시아가 인류 전체를 인질로 잡고 정치 게임을 벌이는 사이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도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다. 시중의 곡물 공급을 방해하는 러시아 결정에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외무상도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종료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입장을 밝히면서 러시아 이번 결정이 초래할 영향은 러시아가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흑해 곡물협정 이거
덕분에 전쟁 중인 상황에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흑해 곡물 협정은 흑해로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공식 체결됐고요. 근데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다가 러시아가 연장 못해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 깨지게 된 건데 네. 이 협정 덕분에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해 세계 항구를 통해서 곡물을 해외로 수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식품 가격 상승, 공급 부족 등 식량난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튀르키예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두 나라가 전쟁 중이니까 제3자가 중재가 필요했고 이게 실제로 곡물들이 잘 수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이스탄불에 합동조종센터를 두고 곡물 수출 관리를 감독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정이 3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러시아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아침 6시에 협정이 만료가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수출하든지 수출을 못하게 되든지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주장을 한 것은 전쟁하고 나서 서방 측에서 이제 제재를 가한 거죠. 보통 이제 돈줄을 잰다라고 말을 하는데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모든 나라들이 수출입을 하잖아요. 네. 수출입하면은 대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수출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투자도 못하고 해외로부터 돈을 들여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줄을 째게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걸 풀어달라라고 했고 서방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이걸 풀어주면은 협정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서방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제재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뭐 맞대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제 네. 결국은 이제 판이 깨지게 된 건데, 일단 러시아 측 주장은 원래는 흑해를 통해서 곡물을 수출하기로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이 항구를 통해서 들여오고 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부 오데사 그리고 미콜라이오 이렇게 두 곳의 항구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사실상 이제 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네.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 이거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뭐 일본의 농림수산상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실제로 러시아가 곡물협정 만료를 한 그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밀 선물 가격이 장중에 3% 급등하긴 했었는데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데 이유는 첫 번째 네. 러시아와 브라질이 밀 공급을 늘렸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줄고 있어서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이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프리카, 뭐 중동, 아시아 이런 지역은 실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그 소말리아에서는요, 그 도매 상인들이 이제 밀을 좀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중개인들은 한 포대 50kg에 가격이 $20였는데 이게 $3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이 좀 사들이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이런 쪽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말리아는 밀 공급의 90%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고요. 레바논, 이집트, 파키스탄도 80%, 리비아도 60%이기 때문에 이 수출 안 되는 것이 장기화된다면 이 지역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식량 가격이 이 지역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원전 오염수에서 광어, 그러니까 넙치를 사육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고기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자란다. 그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먹어도 괜찮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도쿄전력이 그 오염수에서 그러니까
진짜 오염수는 아니고 일본 측이 말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뭐 알프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거친 거에서. 일본 처리수라고 말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광어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네.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어제 한국 언론 대상으로 해서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넙치가 잘 자라고 있다 이걸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 관계자는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 해양환경연구실과 해양생물 사육에 대해서 기술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에서 해양생물이 잘 자라는지 그리고 삼중수소가 몸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빠르게 배출되는지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 관계자는 알프스 처리수로 바닷물을 희석해서 그 물로 사육한 넙치가 굉장히 건강하게 수조 속을 헤엄치면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있는 환경에서 이 넙치의 서식과 삼중수 유입과 방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오염수 134만 톤을 1,070여 개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고요. 알프스로 오염수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핵물질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로 희석해서 해양으로 내보내는데 30년간 해양 방류를 통해서 바닷물로 이걸 다 내보낼 예정입니다. 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글쎄요, 오늘 여러 가지 걱정될 소식들만 들은 것 같아서. 네, 뭐 언젠가는 먹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죠? 네, 네. 제발 넙치가 건강하길 바라면서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 예방 시간입니다. SNS 등을 통해 보니까 이번 폭우 때 양동이 받쳐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천정이나 벽에서 물 샌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폭우로 인한 건물 누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그 누구보다 바빠 보이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저기 나오시는 걸 제가 기사로 근데 좋은 얘기로 좀 많이 나오실 텐데. 제가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분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특히 폭우가 내리고 나서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폭우가 내리고 나서요. 이제 건물 천장이라든지 뭐 벽체라든지 또 이제 베란다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0년 전에 이제 아파트 이사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날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네. 큰 방 이 침대 한가운데 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처음 황당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양동이를 받쳐놓고 이제 잠을 잤던 그런 경우가 좀 큰 방 있습니다. 한가운데 양동이를 예. 받쳐놓고요. 예,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네. 그런 경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왜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크게 이제 원인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윗집이 문제인 경우가 있겠죠. 윗집의 그 창틀, 이 창틀하고 이 실리콘 이 연결부 있죠. 예. 이쪽이 이제 뭐 마감 상태가 좀 불량하다든지 또 이제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실리콘 자체가 축소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집이 문제일 수가 있겠죠. 우리 집 창문 쪽에 보면은 창틀 쪽. 역시 창틀 쪽에 이 실리콘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윗집과 우리 집 사이에 있는 그 건물 외벽 쪽. 이 건물 외벽에 이제 균열이 발생됐다든지 했을 때 그 균열 부위를 타고 이제 물이 흘러 들어와서 천장이나 이제 벽체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원인 중에 윗집 실리콘 상태 불량 이거에 대한 누수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게? 실제 이제 윗집 창틀에서 이제 빗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윗집에서 빗물이 유입이 되면 실은 이제 윗집 그 창틀을 타고 윗집 그 베란다 쪽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고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금방 이제 확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여기서 뭐 윗집의 창틀 어떤 샤시, 이 창틀 샤시하고 샤시를 이제 이어주는 그 어떤 연결부 쪽 이쪽이 이제 뭐 틈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뭐 유리하고 이제 샤시를 이제 실리콘을 이제 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부위에서 이제 마감이 이제 불량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겨울철을 가다 보면은 여름철에는 좀 많이 삭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후화에 의해서 이제 갈라져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런 창틀하고 그런 유리 쪽 또는 창틀과 창틀 사이에 뭐 실리콘 작업을 통해서 누수를 잡아주면 가능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잘 잡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만 잡은다고 해서 실은 다 누수 자체를 잡을 수는 없다. 그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기 전에 대부분은 뭐 인테리어 쪽이라든지 그쵸. 또는 방의 배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윗집의 실리콘 상태 불량이면 네. 우리 집에 비가 새는 네, 최악의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면은 층간 외벽 상태 불량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이 경우가 가장 이제 원인이 많은 아, 게 이제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윗집은 뭐 실리콘 작업을 해주면 괜찮은데 실제 이제 그 윗집과 아래층 그 집 사이에 이제 건물 외벽들. 이거는 그래서 네. 이 외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잡혀?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뭐 거울을 이용하신다든지. 아, 그렇게요? 예, 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층 자체가 윗집과 밑에 집의 그 어떤 외벽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요. 그렇죠. 네네. 엄청, 네. 네,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사이에 이제 균열이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균열 사이로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가서 이 물 자체가 이제 콘크리트 그 사이에 이제 공극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뭐 자갈 밑에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래되면 이 틈을 타고 이제 흘러가서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정선 입선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타고 흘러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 한 가운데 뭐 거실이라든지 큰 방 한 가운데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저는 있고요. 너무 소름이에요. 상상만 해봐도. 네. 아마 그런 경우는 경험 안 해보셨죠.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마감을 이제 타일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라든지 돌 붙임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타일 마감이라든지 돌 붙임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타일이 뭐 깨진다든지 또는 그 안에 있던 시멘트가 깨져서 역시 이제 균열이 발생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타일이라든지 돌 붙임 그 마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줄눈 부위가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줄눈부 쪽이 역시 갈라져서 역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아무래도 비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이게 이제 현재 빗물 자체가 네네. 체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빗물을 흡수를 해서 유입량이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발수 작업, 발수 코킹이라든지 뭐 방수 작업 뭐 이런 조치를 통해서 누수 자체를 좀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윗집 때문에 이제 아랫집에서 피해보는 경우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네. 반대로 아랫집 창틀 상태 불량 때문에 생기는 누수 이거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아랫집 때문에 생긴 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집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랫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누수를 당한 피해층.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네. 살고 있는데 바로 위에 집에서 현재 그 창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 외벽 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집 창틀 자체가 문제여서 역시 생길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틀을 만들 때 어떻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냐면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으면 창문이 들어갈 현재 그 틈을 현재 이제 그 개구부를 만들어 놔요 사전에요. 그리고 나서 이 현재 그 개구부에 이 샤시 자체를 집어넣게 되는 끼워서. 거죠.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샤시가 들어가는 위치하고 위에 쪽이든 밑에 쪽이든 콘크리트 이 사이에 틈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이 공간에 이제 모르타를 채워서 이제 사춤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춤하는 이 과정에서 뭐 가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작업자들이 뭐 시멘트 포대를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겉면만 뭐 모르타로 마감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 자체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춤 부위 쪽에서 이제 뭐 모르타르가 균열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깨져서 그런 쪽으로 이제 물이 이제 들어와서 이 창문의 그 샤시를 통해서 갔다가 이제 빗물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종종 좀 있습니다. 네. 그 누수가 어쨌든 발생을 하면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수가 발생되면 천장이 됐던 벽에서 물이 새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곰팡이죠. 이 곰팡이는 어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생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곰팡이가 핀다든지 또는 이제 막 물이 자체가 이제 흔적이 남잖아요. 얼룩이 좀 진다든지. 또는 이제 들뜨는 경우들, 뭐 건물 벽지가 들뜬다든지 또는 천장이 들뜬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균열 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게 시멘트하고 물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백화 현상. 예, 이제 우유처럼 건물이나 이제 콘크리트 쪽을 보게 되면 우유처럼 좀 뽀얀 그런 하얀색을 띠는 이런 어떤 그 백화 현상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랫집에서는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위험한 거. 그렇죠. 뭐 책장이라든지 또는 옷이나 가구들 전부 다 이게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래층 피해를 입었던 층에서는 뭐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럼 피해 보상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누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과연 이 누수 원인이 과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걸 이제 책임 소재를 현재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은 윗집에서 문제가 발생이 했었어도 이걸 현재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해도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윗집도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뭐 피해가 없고 그러니까 윗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층은 바로 아랫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고통받는 집은 아랫집인데 윗집에서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하자보수를 되게 좀 이제 밀어주는. 그래서 실은 이제 위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시간을 좀 딜레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우리 집에서 과연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네. 또 특히나 막 외벽 이런 데서 타고 들어왔다 네. 치면 네. 그 내 잘못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외벽 그러면 이건 이제 공유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또 그러면 전유 부분은 내 건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것은 이제 그 소유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윗집 창틀을 통해 물이 흘러왔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전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윗집에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건물 외벽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발생이 됐다. 그럼 이것은 또 공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관리단 여기서 이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누수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던 걸까요? 가능하시면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실 때 처음에 처음에 구매를 하실 때부터 너무 이게 그 인테리어에 현혹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누수가 발생될 것인지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을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 이런 경우를 발견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전 소유주에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비용을 좀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금액 자체를 좀 낮춰서 하시고 나서 미리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보수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야, 전세값 신경 쓰기도 바쁜데 매매값 신경 쓰기도 바쁘고 월세 신경 쓰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듣다가 그렇게 외벽, 뭐 창틀 이건 쉬운 건데. 네. 누수의 원인을 찾기 힘들 때도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다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뭐 윗집도 있고요. 바로 우리 집도 있고 옆에도 또 역시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상 누수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밝힌다 할지라도 네. 빨리 보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피해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피해를 발생이 돼서 이런 피해를 이제 오래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려고 보면 이 탐지가 돼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폭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뭐 아파트 배관이라든지 윗집에 뭐 이런 경우는 쉽게 찾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만 오면은 이게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인 탐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수리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원인 분석이 돼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공사 기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면 집을 또 비워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디 친척집을 가신다든지 아이고. 어디 뭐 일반 숙소를 또 하나 얻어서 갖다 사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살지. 특히 내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대충 살고 너무 그럴 바로 것 이사 같아요. 가자. 네. 이런 생각을 차라리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빨리 나가자. 네. 근데 불편을 이제 감수하시고 이제 사신 분들도 아마 상당히 이제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그냥 보험에 이런 게 있나요? 보험이나 이런 게 존재하나요? 혹시나? 보험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어떤 실비 보상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실비 보상을 통해서 누수 원인을 이제 밝혀지게 되게 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정말 비 와서 막 여러 난리가 나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당장 내가 사는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떻게든 좀 탐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원인을 잘 찾는 게 네. 그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가장 같습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난은 예방, 폭우에 의한 건물 누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리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담고 있는 책 한 권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 제목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데 정말입니까?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네.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젊어 보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반대로 건 제가 나이를 모릅니다. 반대로 네.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네요. 아. 이런 말 들으면은 듣고 나면 괜히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생각하게 되죠.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다. 늙어 보인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되게 복잡하지만 그 말인데 이런 네.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좀 언짢아지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잘 보면 실제 나이를 먹어가는 숫자로 된 나이를 먹어가는 속도랑 몸이 노화가 돼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12시간만 늙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6시간 늙는 사람도 있고 48시간 늙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제 노화의 시계를 돌리는 속도가 다른데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노화의 시계를 빨리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념으로 가속 노화라는 노화를 가속화시켰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쓰고 있는 이야기인가?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책 좀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속 노화의 원인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이 책에 있어서 그 내용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쓰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뼈 때리는 말들을 잘하실까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시는 노년내과 전문의. 노년내과라는 게 있었나요? 노년내과 좀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좀 생경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혈압, 당뇨병, 근감소증, 치매 같은 노화와 관련된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에 한 73%가 이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보통 4개 이상의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노화와 노쇠가 진행 중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사람들하고 질환에 반응하는 방법이나 속도도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단명은 같더라도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내과라는 게 또 따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왜 노년내과를 갔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의대 시절에 이제 응급실에 실습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환자로 실려 오신 분들이 약 먹는 거를 따로 약을 처방한 게 아니고 먹는 약을 몇 개 줄여줬더니 병세가 나아지는 거예요. 진짜요? 그걸 보고 이쪽 방편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계속 하셨고 전공의 시절에 그걸 전공하시고 또 카이스트 의대에서 이제 이학 박사 같은 것도 취득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야, 근데 충격적인데요. 약을 줄였더니 외려 몸이 좋아지더라.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약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맞는 약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노년내과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찾겠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보통 근데 숫자로 된 나이랑 몸의 나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그렇기 얘기 많이 때문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가속노화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속노화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제 내재 역량이라는 걸 좀 강화해야 된다. 내재 역량이요? 예, 몸속에 이제 내재된 역량인데 크게 보면 이게 WHO에서 이제 강조하는 개념 같은데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동성. 움직이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마음 건강. 그다음에 메디컬 케어라고 해서 질병과 건강을 자기 몸을 다루는 거. 그다음에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 이 네 가지를 잘 다뤄서 자기 내재 역량을 키워놓으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자기가 소비 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맞춰서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그러네요. 알게 많죠. 모르게. 예. 그런 거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나에게 중요한 것.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 야, 근데 젊은 직장인들 중에서 사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대부분 이동성 때문에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별한 장애가 없어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동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역설적이네요. 돼버리잖아요. 네.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예. 예.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노동으로서의 운동을 그만두면서 운동이 노동화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좀 쉽게 풀어주시죠. 걸어 다니는 거 잘 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다음에 뭐 차 타고 다니고 그쵸. 가까운 데도 하고 음식도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배달시켜서 먹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프리카나 파라과이 같은 데서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열량 소비하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900에서 1,800 킬로칼로리 정도를 쓰는데 900에서 1,800. 예. 근데 현대인들은 250에서 한 300킬로칼로리 정도밖에 안 쓴대요. 무조건이죠. 예, 네, 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원인을 그러니까 운동을 메우려고 뭘 하냐 그러면 트레이드밀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노동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 참.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 아버지 뻘인 베이비 부머보다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몸의 상태는 나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의 건강 수명들을 줄여버리는 일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자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가속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동성을 좀 강화하는 많이 방법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바빠서 운동 못 한다라는 것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많이 자주 열심히. 이거 너무 정석 아닌가요? 근데 이 정석대로 하는 게 되게 가끔씩 이런 뼈 때리는 말 들어줘야 맞아요. 일상생활이 좀 바뀌거든요. 이거밖에 근데 없기도 하고요.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시고 자주 안 하시고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좀 줄어드는데 특히 중강도 운동이라는 것들은 일주일 기준으로 한 2시간 30분 정도? 그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2시간 30분. 중강도 운동이 뭔지 제가 살펴봤더니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인데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땀 흘리는 요가, 복식으로 하는 테니스 정도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2시간 30분 정도 하루 30분 한다고 치면은 5일 정도를 해야 되는 경우 한 1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한 2, 3일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동성인데 그 아까 지금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동성이 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많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동성은. 그렇죠. 그죠? 예.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래야지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트레드밀 타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래도 트레드밀을 타는 게 네. 당연히 전혀 운동을 하지 않은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바빠서 운동 못 하는 거 안 한다고 막 핑계만 대지 말고 트레이드밀 타는 게 나은데 근데 그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트레이드밀 타러 갈 때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네. 트레이드밀에서만 운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동하고 이동을 좀 분리하지 않는 게 좋다.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마라. 그럴 때 또 특히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 요즘 잘 관찰해 보시면 스마트폰 그쵸, 보고 끼고 천천히 걷고 걷죠. 있죠. 네. 헬스장을 가도 트레이드밀에서도 대부분 스마트폰 보고 있고요. 그러지 않나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들고 있죠. 그럼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목이 구정한 상태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고요. 특히나 이렇게 걷기가 제공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상쾌함을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은 오히려 도파민이 압도적으로 분비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운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뭐 시선에 이렇게 집중하고 고개를 구부정하게 운동하는 것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고 이동할 때는 정확한 자세로 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스마트폰 보면서 운동하는 게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예. 또 왜 괜히 또 저희 얘기 듣고 야 운동하는 거 안 좋대 스마트폰 보잖아 안 좋대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것만 선택적으로 취합하셔가지고 행동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고요.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내재 역량 강화 요소 중에 마음 건강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마음 건강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명상, 몰입, 타인과 소통. 그중에 수면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수면 부족이라는 것들은 초강력 노화, 가속 노화 인자. 그러니까 근데 현대인들 보면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룻밤을 새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정도 된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운전면허 취소되는 거의 만취. 그렇죠. 그냥 하룻밤 샌 사람은 그냥 만취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루하루 조금씩 덜 자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냐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일 동안 하루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24시간 잠 안 자는 사람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그럼 하루 평균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려면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루에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는 자야 된다고 하는데 현대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7시간에서 7시간 반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수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몰아자기 뭐 이런 거 괜찮다는 말은 없던가요? 그런 이야기는 못 봤는데 그래도 안 자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랑 똑같은 거죠. 안 자는 것보단 낫다. 또 저자가 이런 말 했다면서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다이어트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이건 또 어떤 뜻인가요? 보통 이제 먹는 게 곧 당신이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틀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에너지 섭취를 줄여서 살을 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 에너지 칼로리를 줄여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다 틀렸고 진짜 문제는 뚱뚱해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근육이 너무 말라버리는 거. 근육이 없는 거. 근육이 없는 게 훨씬 더 큰 문제다. 그게 무서운 그래서 거죠.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다이어트 식단을 시도하면 요요가 오게끔 되어 있고 결국은 골다공증하고 뼈와 골다공증 생긴 뼈랑 지방간 이런 것들만 남는다. 정말 최악만 남는 거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말고 근육을 늘리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로 건강해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도 유전자가 좋지 않으면 이거 가속 노화 막을 수 없을 텐데 무슨 얘기들 하는 건지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그쵸, 사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는 조상 탓이다. 이렇게 이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말씀하시는 위로받거든요. 것 예. 같은데 저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는 이제 노화와 질병을 커다란 욕조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재 역량을 강화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강화하면 욕조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욕조에다 수도꼭지를 3개를 틀어놓는데 하나는 시간, 하나는 유전자, 하나는 생활 습관과 환경.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고요. 네. 유전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생활 습관과 환경을 스스로 조정해서 욕조에 물을 적게 나오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책과 하는 노후 준비 함께 읽어봤고요. 지금까지 미래의 새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커피였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미련이란 말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뜻하는데요. 보통 미련을 떨다, 미련을 부리다 같이 표현합니다.